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업 시간에 노쇼에 대한 재고 분석해서 이 한계 이익을 한계 손실하고 한계 이익을 분석한 것에 대한 강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노쇼라는 거를 분석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노쇼에 대한 것들을 좀 사실은 어, 예를 들면 어, 초과 예약을 했을 때하고 초과 예약을 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비교를 음, 즉 하나는 초과 예약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초과 예약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상황에 맞춰서 또 두 가지가 나오죠. 정확하게 노쇼가 없이 그대로 오는 경우, 초과 예약 안 하면 맞는데, 사실은 초과 예약을 안 한 상태에서 노쇼가 나오게 되면 바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이 상황에 대한 특성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계 이익하고 한계 손실을 통해 가지고 어, 특정한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신문 가판대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신문 판매하는 거는 주어져 있는 그 날짜에 신문 못 팔게 되면 다 로스가 되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에 우리가 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항공권 이런 것들도 다 뭐 해야 되냐면 여기에 바로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한계 이익과 한계 손실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널 이 한계 분석이라는 것이 이제 마지널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이 한계 분석을 손실과 이익에 관련된 한계값을 구해서 그것에 대한 임계치의 값에 따라서 이제 여러 상황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수의 대안과 다수에 대한 이 상황을 이제 우리 고려해서 한계 분석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안의 수하고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굉장히, 예, 이제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이제 확률값을 추정을 해가지고 그 확률을 갖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이제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저기 대안의 수가 발생 가능한 상황의 종류가 이제 너무 많으면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대안을 다 구할 수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꼭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구체적인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확률값들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이러한 상황,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페이 오프 테이블 같은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제 노쇼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예를 들면 노쇼가 있고 노쇼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노쇼가 있는 경우, 노쇼가 없는 경우, 요거에 맞춰서 내가 초과 예약을 초과 예약을 여기 하는 경우, 그다음에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노쇼가 한 건도 안 나왔는데, 노쇼가 한 건도 안 나왔는데, 초과 예약을 하지 않았어. 이거는 뭐, 10개, 내가 10개, 10명의 고객들한테 룸을 줬는데, 초과 예약하지 않고 그대로 10명의 손님이 와서 10명한테 그대로 다 방 10개를 할당한 거예요. 그죠? 이게, 어. 이렇게 초과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맞는 의사결정인데, 문제는 이제 초과 예약을 내가 했을 경우에, 초과 예약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실제로 10명의 고객한테 내가 방 10개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11명의 고객한테, 예를 들면 초과 예약을 한 건 더 했다는 얘기는 11명한테 이 실제로 이제 방 하나를 이제 더 초과 예약을 해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 명한테는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니까 그 사람한테는 제가 비용을 지불해서 이제 다른 경쟁사의 호텔로 안내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이제 비용이 지불하기, 저기, 나가야 되는 비용. 그 다음에 노쇼가 이제 예를 들면 노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하고 나타났을 때 이런 거 이거에 맞춰서 또 초과 예약을 했을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그 페이 테이블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뭐 수도 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수도 없이 많겠지만 우리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현실적으로 다 고려해서 확률값을 우리가 추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이 의사결정에서 한계 이익 갖고 한계 손실을 갖고 한계 분석을 주로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게 된다. 한계 이익하고 이제 마지널 프로피트하고 마지널 이 로스에 관련된 개념들은 우리 신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문이 가장 간단한 예입니다. 예를 들면 신문을 이제 가판대에서 내가 신문을 판매하는데 매일 한 부당 200원의 신문을 매입해서 이제 갖고 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500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한 부당 300원의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날 팔리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는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날 못 팔게 되면 그 신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개 이익은 하나를 팔았을 때 내가 얻어들일 수 있는 이 프라핏은 이 마지막 프라핏은 신문 한 부를 팔았을 때 즉 어떻게 돼요? 500원에 판매하고 200원에 매입했으니까 300원의 한개 이익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갖고 와서 저녁 때 신문 같은 경우에는 막 예를 들면 뭐 할인해서 판매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날 다 이제 끝나가는 거야. 24시간 되면 끝나는데 그날 저녁 때 8시, 9시 돼가지고 이제 거의 클로징 해가지고 신문 판매가 거의 이제 뭐 그 날짜 신문을 그날 저녁 9시, 10시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죠? 이게. 근데 이제 그럴 때 막 내가 할인을 판매해가지고 무슨 뭐 그냥 한 부에 뭐 500원에 판매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냥 원가 그대로 그냥 200원에 판매한다.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서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조건. 이런 확률 같은 것들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겠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날 24시까지는 다 500원에 판매한다. 이렇게 딱 가정하시고, 그다음에 한계 손실에 관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겠죠. 한계 손실은 바로 뭐냐면 그날 24시까지 그날 다 신문 못 팔게 되면 그날 영업시간까지 다 못 팔게 되면 신문 한 부당 손실 금액은 매입했던 200원이 바로 손실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 이산확률 분포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계 분석을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확률 분포는 주로 이제 어떻게 하냐? 비록 이제 대안이라든지 발생 가능한 상황이 굉장히 좀 적을 때, 되게 선택지가 좀 되게 적고 명확하게 대립되는 사건이라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밖에 없다든지 이렇게 되게 적은 수의 대안이 이렇게 나오고 그 대안에 맞춰서 상황도 굉장히 적은 수로 나왔을 때는 주로 어떻게 되냐? 이산 분포, 이산확률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한계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반대로 굉장히 많은 수가 굉장히 많은 수의 저기 대안이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발생 가능한 이 상황들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나왔을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되냐? 한계 분석을 연속 확률 분포를 통해 가지고 한계 분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산 확률 분포는 예를 들면 A 확률, B 확률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래서 이산이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져서 카운팅, 숫자로 셀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몇 가지의 안이 있는 거고, 상황도. 여기서 말하는 연속 확률 분포는 연속적으로 쭉 돼서 확률값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한 구간의 확률을 이제 구하겠죠. 면적값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은 연속 확률 분포를 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한계 분석을 이용할 수 있다. 이산항률 분포를 이용한 한계 분석을 쭉 해서 보면 뭐 적절한 재고 수준을 결정해 가지고 특정 재고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추가되는 매 단위당 기대 한계 이익, 기대 한계 이익, 이 기대 한계 이익이 기대 한계 손실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자, 기대 한계 이익이 기대 한계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계속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더 많이 가질 재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상률 분포를 위한 한계 분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확률값보다 큰 확률 또는 더 작은 확률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재고량을 계산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가 딱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어진 어떠한 확률에서 공급량보다 수요가 크거나 더 수요가 같거나 큰 확률 같은 것들을 이제 이 P값으로 이제 딱 주어져서 이거 갖고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P니까 어떻게 돼요? 주어진 공급량보다 수요가 더 작을 확률이죠.
예를 들면 확률값으로 본다면 팔릴 확률이 수요가 같거나 더 큰 확률이니까 이게 팔릴 확률이 이제 쭉 P라고 한다면 주어진 공급량보다 수요가 더 작을 확률이니까 재고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물건이 남아도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기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냐? 주어진 단위가 모두 팔려가지고 아까 신문에서는 어떻게 되냐? 내가 신문을 몇 부를 사갖고 와야 되냐?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지금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부당 마진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한 개 한 부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이 한 개 이익을 여기다가 확률값에다 그대로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이게 그다음에 기대한 게 손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단위가 팔리지 않을 확률이에요. 팔리지 않을 확률에서 재고가 남겨져 버리는 거예요. 로스가 생기는 거죠. 이제 로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날짜 지나면 신문 같은 것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1-P 팔릴 확률이 P니까 팔리지 않을 확률은 1-P가 되겠죠. 1-P에다가 한계 손실. 아까 예를 들면 확률이 60%야. 그러면 60%니까 안 팔릴 확률은 40%가 되겠죠. 1-P니까. 그래서 0.4에다가 하나 팔았을 때 내가 입는 손실 금액이 예를 들면 200원에 갖고 와가지고 300원에 마진을 붙이고 500원에 판매했으니까 매입하는 이 200원이 그대로 로스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실제로 남겨져 있는 재고량에다가 이걸 곱해서 어떻게 되냐? 기대한 게 손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노쇼를 계산할 때 여기서 나오는 선택적 대안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산확률 분포를 이용한 한계 분석을 좀 이렇게 쭉 해서 이산확률 분포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팔릴 확률은 마지널 프라핏에다가 한계 이익에다가 이 팔릴 확률을 그대로 곱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팔리지 않을 확률이고 이건 이제 로스죠. 이걸 그대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거를 다시 우리 P로 이제 묶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묶어버리면 이렇게 넘어가니까 마지널 프라핏하고 마지널 로스에 대한 이 확률값을 이게 그대로 나눠버리면 ML을 MP의 ML로 나눠서 요거보다 큰 확률값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자재를 내가 신문을 한 부 더 갖고 온다는 얘기는 즉 재고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내가 신문에 오늘 판매될 신문을 몇 부를 내가 주문해야 돼. 이거를 내가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한 단위 추가해가지고 팔릴 확률이 요거보다 요렇게 됐으니까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내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거를 보다 무조건 큰 확률이 돼야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 한번 간단한 예제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간단한 예제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A 도넛 가게가 매 신선한 도넛을 본사로부터 공급받는다. 당일 판매되지 않는 도넛은 모두 폐기 처분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한 상자당 4만 원을 지불하고 한 상자 팔 경우에는 6만 원의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2만 원이네, 2만 원. 2만 원. 내가 2만 원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을 거고 한 상자 팔았을 때 마지널 프라핏이 2만 원이고 그 다음에 내가 로스는 어떻게 돼요? 그날 못 팔면 다 폐기 처분이라니까 남겨져 있는 거 상자 수에다가 이 4만 원을 이게 저기 그 로스를 그냥 그대로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최대 8상자 이상 판매될 확률을 추정하고 최적 주문 수량은 얼마야? 내가 주문 얼마만큼 해야 돼? 이 도넛 가게에서 과거의 판매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를 추정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얻었다. 확률 분포. 일일 판매될, 그러니까 과거에 이 도넛 가게에서 다음과 같이 판매될 양에 대한 이제 수율을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확률을 이렇게 주어진 수준 이상 판매될 확률이에요. 주어진 수준 이상 판매될 확률. 이게. 그래서 그날 네 박스는 여기에서 보면은 누적 확률 이게 누적해서 나오니까 이렇게 쭉 해서 나오니까 100%네 박스는 이게 네 박스 그날 하루 동안 네 박스 나올 가능성은
0.05. 이건 너무나 그냥 적게 팔린 거죠. 그날 하루에. 이게. 그래서 그 웬만하면 이날은 거의 다 팔리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5박스 확률. 이렇게 빼주는 거죠. 이렇게 확률을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전체에서. 이렇게 또 빼주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런 형태로 빼주고, 이렇게 밀려가지고 누적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씩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확률값을. 그래서 전체 이걸 갖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쫙 해서 봤더니 내가 4만 원에 매입해서 6만 원에 파니까 프라핏 그 마지널 프라핏은 2만 원이고 그다음에 마지널 로스에 관련된 것들은 4만 원. 그다음에 로스에 대한 이 비율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한계 이익과 한계 손실 중에서 한계 이익과 손실 중에서 마지널 로스에 대한 이 비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봤더니 0.67이 나옵니다. 0.67. 0.67이니까 어디에 해당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니까 0.65네. 요거 이상이 있는 거네. 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적정한 수준으로 주문해야 될 수준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기에. 0.65보다는 크니까. 0.67이 요거보다 크니까 가장 가까운 매입 판매는 요거죠, 요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6상자로 내가 주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8상자 이상 판매될 확률이니까 8상자 이상 판매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가 되겠네요. 그죠? 이게 그래서 0.25, 0.1, 0.1 해서 0.45 이상 확률 45%죠.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P값을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 그 노쇼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저기 항공권에 관련된 것들, 이게 다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걸 갖고 우리가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제품 수요와 판매에 대해서 정규분포를 가정할 경우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한계 분석을 요걸 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정규분포를 이용할 경우에는 제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규분포를 이제 정규화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Z분포는 관측치에서 평균 뺀 다음에 표준 편차. 요 식을 갖고 이용하는 거죠. 요걸.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확률에 대한 값들을 구하니까 요 값을 우리가 이제 Z값을 우리가 이제 요 확률 값을 구하고 그것에 맞는 요 X 값을 구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당연히 요 정보는 주어져 있겠죠. 그래서 P 값을 결정하는데 P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1-P 값에 대한 Z 값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걸 갖고 여기다가 요 식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X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신문 가판대에서 정규 분포를 이룬다. 매일 신문은 평균 500부 정도가 팔리고 표준 편차는 100부다. 이게 한개 손실은 한 부당 한 개 손실은 200원이고 한 개 이익은 300원이다. 이게 500원에 판매하나 봐요. 신문 가판대의 일일 체력 주문량은 얼마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갖고 쭉 하니까 200원 로스, 그다음 300원 이게 프라핏. 이 로스와 손실 중에서 이 로스에 대한 비중을 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요것보다 크니까 남기면 이제 작아지면 이제 우리가 손실을 보는 거니까 이 비중이 전체 프라핏과 로스에서 이 로스의 비중이 0.4예요. 0.4. 이게 0.4니까 0.4보다 크거나 최소 얘보다 같거나 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내가 계속 팔리는 거야. 그죠? 이게 그러니까 안 팔릴 확률은 어떻게 돼요? 이게 재고로 남을 확률은 1-P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0.6에 대응되는 Z값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Z값을. 0.6에 해당되는 Z값을 우리가 찾으려면 0.6이니까 우리 0.6을 찾으려면 바로 0. 가운데가 0.5니까 0.6을 찾으면 전체 면적이 0.6 이내를 찾아야 되겠죠. 0.6 이내를 0.6 이내를 쭉 해서 찾으면 요게 0.25가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찾았더니 0.25 한번 찾아보세요. 0.25의 Z값이 0.25에 해당되는 값이 0.5987 이렇게 됩니다. 0.26이 돼버리면 0.6이 넘어버려요. 근사치는 어떻게 돼요? 가장 더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0.25가 해당되겠죠. 요거에 되는 값이. 그래서 요 Z값이 여기가 0.25는 이렇게 해서 우리 요걸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평균이 500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요걸 이렇게 곱해서 x를 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했더니 x는 어떻게 되냐? 내가 전체 일일 최적 주문량은 525부 정도로 내가 이거를 주문하는 게 맞다. 음. 또 한번 예제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예제를 한번 쭉 해서 한번 볼게요. A제과의 대리점은 매일 확보해야 되는 빵의 재고량을 추정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당일 팔다 남은 빵은 모두 폐기 처분하고 매입원가는 모두 손실이 된다. 상자당 판매 가격은 1,500원이고 매입원가는 600원이다. 600원에 사갖고 와서 1,500원에 판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이게 요게 그대로 그날 이거 다 못 팔면 이게 마지널 로스가 되겠네요. 그죠? 1,500원에서 600원을 빼면 900원이 뭐가 돼요? 요 900원이 요게 마지널 프라핏이 되겠네요. 이게 그래서 상자당 판매 가격은 1,500원, 매입원가는 600원. 그러니까 마지널 프라핏은 900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수요량에 따른 확률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알려져 있다.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쭉 요거 누적 확률로 쭉 해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1.0. 자, 이렇게 짝히니까 0.95 이렇게 되겠죠. 그죠? 95에서 1 빼니까 얘가 0.85 이렇게. 음. 적정 재고량은 얼마 정도일까? 적정 재고량 수준은 요거 갖고 우리 적정 재고량 수준을 구할 수가 있겠죠. 요걸 갖고. 그래서 아까 어떻게 됩니까? MP하고 M의 L에 M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요게 그래서 요걸 갖고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나온 것처럼 마지널 프로핏은 1,500원에 판매하는데 내가 매입은 600원에 갖고 오니까 전체 마지널 프로핏은 판매하는 건 1,500원, 매입하는 건 600원. 그러니까 이 여기 한 그 판매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900원씩의 이득이 생기겠네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날 다 못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한 상자다. 이거 바로 그냥 어떻게 되냐? 우리가 600원씩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고 아까 나온 것처럼 ML은 어떻게 되냐? MP에 ML 이렇게 해서 이 P 값이 요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구하니까 0.4가 나왔어요. 0.4. 0.4가 나왔으니까 0.4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0.4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0.4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딱 0.4를 쭉 해서 보면 0.3하고 0.3하고 0.2하고 요 사이가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당연히 0.4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0.65하고 0.35하고 그 사이가 되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누적 확률로 그리면 돼요. 이거 누적 확률로 그대로 하면 여기가 1.0이 되고 여기서 0.5를 요걸 빼니 0.05를 빼니까 0.95가 되겠죠. 95에서 1 빼니까 0.85가 될 것이고 85에서 0.2 빼니까 여기가 0.65가 됩니다. 그죠? 이게 0.65 빼니까 여기가 0.35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0.4니까 35보다는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해당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몇 상자예요? 125상자가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가 바로 이게 125상자 이렇게 되겠죠. 125상자.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적정 재고량은 얼마냐? 판매했을 때의 이득과
판매하지 못해서 남겨서 손실을 입는 이 한 개의 이 B를 이거를 비교했더니 0.4가 나왔고 이 0.4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거 갖고 와가지고 안 팔릴 확률을 내가 1-P로 구한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요 P보다 클 확률을 먼저 일단 구해야 되니까 적정 재고량 수준은 이게 그래서 요거 갖고 그대로 구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다음에 다시 만약에 내가 매입원가를 내가 1,000원으로 인상되면 적정 재고량은 어떻게 되겠냐? 적정 재고량은 이게 우리 앞에서 한번 볼까요? 다시 앞에서 이게 앞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매입이 600원이에요. 이게 매입이 600원인데 이거를 내가 뭐로 바꾸냐면 매입 가격을 내가 1,000원으로 인상하면 얘가 1,000원으로 그대로 인상한 1,000원으로 인상하면 적정 재고량은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마지널 로스가 뭐가 되냐면 1,000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널 프라핏은 어떻게 돼요? 마지널 프라핏은 여기에 500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1,000을 마지널 로스를 마지널 프라핏 그다음에 마지널 로스 이렇게 요것이 P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요거보다 큰 확률을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확률값에 가장 근사한 그 값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갖고 쭉 해서 구했더니 여기 나오는 것처럼 0.67이에요. 0.67. 0.67. 0.67이니까 0.67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네요. 그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로 가장 가까운 애. 요거보단 커야 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백상자. 백상자씩 이 만약에 내가 1,000원으로 인상되면 적정 재고량은 얼마로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1,000원을 인상했을 때 백상자 단위로 내가 적정 재고량을 내가 해야 된다. 즉 인상하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125상자였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이거를 1,000원으로 인상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까 600원에서 매입이 600원에서 마지널 로스가 600원에서 마지널 로스가 어떻게 되냐? 1,000원으로 400원이 올라갔네. 그러면 비중이 어떻게 돼요? 비중이 높아진 거죠. 0.4에서 0.67이 이 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입하는 전체 양은 줄어들겠죠. 이게 남겨져 있을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리스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125상자에서 몇 상자가 됐다? 100상자로 줄어들었다. 즉 0.4에서 0.67로 이렇게 요게 확률값이 변해버렸죠.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어떻게 되냐? 1,000원을 인상하면 적정 재고량이 이렇게 올라간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기침이 나와가지고 네. 매입원가가 1,000원일 때 판매가를 1,800. 여기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마지널 프라핏을 1,500원으로 그대로 두는 거예요. 마지널 프라핏을 1,500으로 그대로 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널 로스가 1,000원일 때 이렇게 된 거죠. 아, 이거 잘못 썼습니다. 마지널 프라핏이 1,500원이 아니라 마지널 프라핏이 500원이죠. 즉 어떻게 돼요? 판매 가격이 1,5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1,500원이. 네. 근데 이거를 매입원가를 1,000원으로 했을 때 그래서 마지널 로스가 1,000원입니다. 이때 판매가를 1,800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널 프라핏이 800원이 붙습니다. 그죠? 800원이. 아까 우리 때는 그대로 그냥 판매 가격은 1,500원이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요걸 800원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마지널 프라핏이 800 더하기 마지널 로스가 1,000 그거분의 1,00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갖고 P가 요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우리가 이게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적정 재고량 수준을 쭉 해서 구하면 우리 요거 갖고 그대로 그냥 나눠 이거 되게 간단한 거죠, 여러분들. 그냥 요거 그냥 나눠서 비율만 우리가 분자 분모의 비율만 바로 계산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쭉 해서 그거 갖고 계산했더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800원, 1000원. 그래서 1000원에 800원에 1000원. 했더니 0.56이 나옵니다. 0.56.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보세요. 매입원가가 1000원일 때 판매가를 내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리면 수요량이 20% 감소한다. 이게 수요량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정 재고량 수준을 이제 봤더니 그 적정 재고량 수준이 보세요. 이게 0.56이니까 0.359 여기 0.65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가장 가까운 값이니까 얘가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로 125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125상자. 125상자가 됐는데 수요량이 20% 감소한다. 그럼 여기는 0.8 이렇게 봤더니 100상자. 즉 어떻게 되냐? 매입원가를 1000원으로 인상되면 적정 재고량 수준은 얼마냐? 요거를 때는 이제 이렇게 거겠죠. 마지널 로스는 요거 그대로 1000원. 그 다음에 마지널 프라핏은 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얘는 어떻게 돼요? 1,500원에 판매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마지널 로스가 똑같이 1,000원이고, 그 다음에 마지널 프라핏을 800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판매 가격이 어떻게 돼요? 1,800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갖고 계산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더니 바로 0.56이 나와서 0.56이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여기에 해당되네요. 그렇죠? 여기에 바로 우리 0.56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니까 125상자가 여기 되겠죠. 그죠? 그래서 125상자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수요량이 20% 감소한다 그래서 125상자에다가 0.8을 했더니 바로 100상자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도 여기서 100상자가 되고 적정한 재고량 내가 이제 준비한 양이죠. 한 번에 발주할 때. 그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요? 125상자가 됐는데 내가 1000으로 600원에서 1000으로 올리면 여기가 100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0% 감소한다고 해서 이거 100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수익 측면에서 2하고 3의 판매 중 어떤 거 이게 좋냐? 이거 여러분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여기도 2번도 100상자, 3번도 100상자. 여기는 마지널 프라핏이 얼마냐면 여기는 500원. 그죠? 여기는 500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널 프라핏이 여기는 800원. 이렇게 돼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똑같은 상자라고 하더라도 매출이 일어난다 그래도 프라핏이 큰 게 요 3번이 좋겠죠? 요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 한계 분석을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가 분석할 수가 있어요. 너무 이거 간단하고 쉬운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뭘 있어야 되냐? 확률표가 주어져 있어야지만 우리 풀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근데 이산확률 분포는 이렇게 한계표를 주지만 여러분 어때요? 이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연속확률 분포는 그냥 정규 분포 테이블 하나 딱 주면 그거 갖고 우리 그냥 배우는 저기 바로 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우유 대리점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우유 대리점이 있는데 팔다 남은 제품을 모두 폐기 손실하고 평균 수요는 600개. 아 정규 분포네. 그죠? 표준 편차는 70개. 수요가 정규 분포를 이룬다. 쫙. 판매가는 150원, 매입원가는 50. 적정 재고량 얼마냐?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정 재고량 얼마냐? 이렇게 되니까 적정 재고량이니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판매가가 150원, 매입원가는 50. 그러니까 100원이 마지널 프라핏이 되고 그 다음에 매입원가가 50이니까 그대로 50에 마지널 로스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50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그래서 P 확률은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걸 쭉 그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0.333 이렇게 되면 0.333 이렇게 되겠죠. 여기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 우리는 바로 정규분포에 0.333333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그죠? 0.33333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니까 0.333에서 보면 쭉쭉쭉쭉쭉쭉쭉 해서 정규분포 테이블을 우리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럼 정규분포 테이블에 0.33이니까 33이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게 가장 가까운 근사값을 찾으면 0.95가 되겠네요. 0.95. 0.95 이게 그래서 0.95에 해당되는 값을 찾게 되겠죠. 0.95 Z값이 즉 어떻게 돼요? 우리 정규분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Z가 0.0, 0.1 쭉 해서 0.9, 1 쭉쭉 2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0.9 그다음에 여기는 0.01 쭉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고 0.95에 해당되는 이 값이 0.33에 34에 가장 가까운 값이 됩니다. 얘가. 그래서 그게 뭐가 돼요?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0.95.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그대로 0.95는 평균값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값이 600이에요. 그러니까 x에다가 600을 넣고 표준 편차가 70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 x 요거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x 구했더니 666.5상자 이렇게 되네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우유 대리점은 이 마지널 프라핏과 마지널 로스를 고려해서 그것에 대한 적정한 한 번에 매입하는 이 재고 수준은 666점, 667상자 정도 이 정도를 주문하면 발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한계 분석이야. 마지널 프로핏과 마지널 로스를 갖고 이제 우리가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갖고 노쇼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기본적 개념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일부러 이제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노쇼 초과 예약, 노쇼에 관련돼서 이제 초과 예약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서브사이드 호텔에 대한 노쇼에 대한 기록을 쭉 해서 한번 본 거예요. 과거에 노쇼의 기록들을 쭉 기록을 해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 표를 호텔 측에서 갖고 있는 거죠. 조사를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노쇼가 한 건도 안 해서 착한 고객들이 다 그려놓을 경우, 그 다음에 한 건 있을 경우, 뭐 두 건, 세 건 해가지고 전체 확률에 대한 수요에 대한 이 확률값을 쭉 이렇게 이제 확률값을 구해놨어요. 그 다음에 초과 예약 수를 이제 X로 봤을 때 이 X를 이제 여기다 이제 0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노쇼가 한 건도 안 생기고 초과 예약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쇼도 생기지 않았고 초과 예약도 하지 않았고 요럴 경우, 그죠? 이게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 그대로 0. 그렇고 요게 D고 확률 수요고 이게 그다음에 요게 초과 예약 수 X니까 이렇게 됩니다. 요거보다 항상 작은 형태, 작은 확률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누적 확률에서 앞에 있는 확률을 빼주니까. 그래서 예약부도 한 건당 빈 객실로 인해서 예약하고 손님이 예약하고 오지 않았을 때 40달러의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기회 손실 비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초과 예약으로 인한 손실을 그다음에 이제 또 내가 이렇게 노쇼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40달러에 이게 예를 들면 그 빈 객실을 한 명의 손님을 더 받으면 되는데 이 노쇼로 인해서 빈 방을 그냥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날 하루에 40달러의 손실이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냐? 나는 오버부킹 하겠다. 내가 오버부킹 하겠다. 초과 예약을 하겠다. 그래서 초과 예약을 했을 때 그때 진짜 내가 한 건에 초과 예약을 했는데 그날 착한 고객들이야. 다. 내가 방이 10개가 있어서 내가 여기다가 내가 오버부킹을 한 거죠. 그래서 11명한테 내가 여기다가 예약을 이제 왜 할당을 한 거예요.
그럼 노쇼가 이제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돼? 노쇼가 생기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되냐? 11명이 왔어요. 그래서 어느 한 명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방이 없어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한 명한테 경쟁사의 호텔로 의전 차량도 쫙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해서 그 사람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차지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비용이 한 명의 손님당 1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대요. 이게. 내가 오버부킹을 하지 않아서 노쇼가 생길 때 40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해. 근데 내가 초과 예약을 했을 때 노쇼가 0건으로 와가지고 정말로 다 그대로 온 거야. 이랬을 때는 또 100달러의 손실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이것에 대한 기회 손실 비용을 우리가 한번 전체 기대값을 구해보자. 기대값. 기대값. 기대값이 뭐죠? 우리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죠? 주사위 눈의 수를 갖고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평균 기대값 같은 걸, 뭐, 주사위 눈이 하나가 나오면 100원이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나오면 200원 주고, 3 나오면 300원 주고 해서 이렇게 주사위 놀이에 대한 기대값 같은 거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눈의 수에다가 그대로 6분의 1 곱하기 100 더하기 6분의 1 곱하기 뭐 200원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기대값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곱한 거죠. 이렇게. 그죠? 노쇼의 숫자가 이렇게 0 곱하기 0.67에 요거 이렇게 1 곱하기 0.19, 2 곱하기 0.22, 3 곱하기 0.16, 4 곱하기 0.12, 5 곱하기 0.10, 뭐 그대로 다 곱한 거예요. 이렇게 쭉, 쭉.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 곱해서 다 이렇게 썸한 거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썸해서 곱해서 썸을 한 거죠. 그랬더니 3.04가 나왔어요. 3.04. 이게 3.04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우린 이걸 갖고 이제 바로 3.04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우리 여기 기회비용을 계산해 버리면 3.04 곱하기 40달러를 그대로 이제 계산했더니 121.60달러의 이 평균값이 나온 거죠. 기대값이 나온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기대값이 나오는 그러한 수요 특성을 갖고 있다. 어디가? 서브사이드 호텔이. 이게 모든 호텔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요 호텔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이제 다시 초과 예약의 이제 손실표를 이제 그러니까 예약 시스템에서 이제 초과 예약에 관련된 손실표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대각선으로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는 노쇼 건수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넣어놓고 그다음에 요걸 쭉 이제 넣어놓고 이제 여기는 위쪽으로는 어떻게 되냐? 요 위쪽. 요 위쪽으로는 초과 예약이 이제 여기 이제 초과 예약이 이제 건수가 되는 거죠. 이게 초과 예약 건수. 요 위쪽으로는 어떻게 되냐? 노쇼하고 초과 예약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냐? 초과 예약이 요렇게 된 상황이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 한번 요걸 봅시다. 여기에 두 건의 노쇼를 한번 볼게요. 두 건의 노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건의 노쇼인데 이, 이 호텔에서는 두 건의 초과 예약 건수를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방이 10개다. 10개면 플러스 두 건에 대한 초과 예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2명한테 접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일날 이제 실제로 온 고객은 노쇼가 두 건 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가 빠지면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 10명의 고객이 도착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건 한 것이 마이너스 2건 빠지니까 그대로 10명의 이 객실 10개를 할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건이 그대로 두 건 초과 예약했으니까 0입니다. 근데 두 건인데 근데 그 위쪽으로 우리 이 대각선 0으로 나와 있는 이 대각선 0으로 나와 있는 이 대각선을 대각선을 중심으로 이 위쪽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볼게요. 우리는 두 건의 이
초과 예약을 운영상의 전략적 어떻게 돼요? 이 예약 시스템에서 두 건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시스템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두 건씩은 이제 오버부킹을 하는 거예요. 초과 예약을. 근데 그날따라 어떻게 되냐? 두 건이 오면 괜찮은데 한 건의 노쇼밖에 안 생겼어.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방 10개에다가 두 건의 초과 예약을 해서 12명에다가 예약을 받았는데 실제 고객 도착은 한 건이니까 노쇼가 한 건밖에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도착했어요. 몇 명 도착했냐면 실제로 11명 도착. 음. 실제 방의 숫자는 방 수는 10개. 근데 11명 도착이니까 여기다가 할당하면 한 명한테는 서비스가 안 되는 상황, 그죠? 이 한 명한테 서비스 안 되는 상황한테는 어떻게 돼요? 내가 1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더라, 100달러에. 이게 그 의미예요. 이게. 반대로, 반대인 경우는 한번 볼까요? 우리 반대인 경우. 우리가 두 건의 초과 예약을 시스템에서 잡고 있는데, 이 두 건의 초과 예약을 했는데, 실제로 두 건이면 딱 맞는 거죠. 두 건의 오버부킹과 두 건의 노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해서 어떻게 돼요? 0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세 건이 생겼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 10개, 방 10개, 10개에다가 내가 플러스 두 건 오버부킹 한 거예요. 내가. 근데 고객 도착이 어떻게 돼요? 노쇼가 노쇼 3건. 그러면 전체 12명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실제 도착한 고객은 9명. 그죠? 9명이잖아, 9명. 방은 10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빈 방이 남네요. 그래서 3명이 노쇼가 되면 40달러. 하나 지금 남고 있잖아. 그죠?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노쇼가 한 건 더 들어갔네. 우리가 두 건을 예약 오버부킹을 했는데 우리는 전략적 운영 방향이 두 건. 근데 실제로는 세 건 발생해서 한 건은 손실. 즉 빈방 하나가 생겨버린 거야. 그 빈방은 그 날짜에 내가 손님이 없어서 빈 객실로 운영하면서 40달러의 손실이 발생.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약부도 한 건당 40달러의 손실 비용이 생기고 초과 예약으로 인한 손실을 오버부킹으로 인한 손실 1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초과 예약 내가 오버부킹하는 이 호텔의 전략은 바람직한 호텔의 전략은 즉 초과 예약 전략은 공실로 인한 기회비용 노쇼 노쇼가 발생해서 공실로 인한 기회비용하고 그 다음에 예약이 불이행된 거야. 즉 어떻게 돼? 내가 오버부킹 두 건 했는데 실제로 고객이 다 와버렸어. 두 명한테 내가 어떻게 돼? 200, 1인당 100달러씩 2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야. 이게. 요거와 즉 초과 예약으로 인한 손실 100달러와 예약 부도 빈객실로 인해서 있는 이 손실 요거의 균형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갖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던 서브사이드 호텔에서 이 호텔이 두 건의 이 오버부킹을 전략적으로 운영한다. 우리는 두 건의 초과 예약 허용 전략을 쓰고 있다. 뭐 기대 손실 비용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건의 두 건에 대한 기대 손실 비용을 우리가 한번 이거를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갖고 우리 한계 분석, 한계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실제로 수요가 이거보다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해보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실제 이 노쇼에 대한 이것이 실제 x보다 작을 때, 이것에 대한 확률값은 항상 이거보다 작게 가져가야 되니까, CU, CU는 바로 뭐냐? 이게 CU는, 이게, 노쇼 예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즉, 예약이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노쇼의 크기를 그냥 굉장히 작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 두 건의 예약이 생기는데 두 건의 노쇼가 생기는데 한 건의 오버부킹밖에 안 했어.
내가 초과 예약을 한 건 했는데 실제는 고객이 두 건이 예약 부도를 일으킨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빈 객실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게 노쇼로 인한 손실 비용이에요. 그래서 40달러가 되겠네. 그죠? 노쇼로 인한 손실 비용 40달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회비용이죠, 이제. 노쇼의 크기를 이제 내가 사실은 노쇼보다 오버부킹할, 이제 노쇼보다 오버부킹을 내가 더 많이 했을 경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초과 예약을 두 건 했는데, 초과 예약을 두 건 했는데, 실제로 노쇼가 한 건밖에 발생 안 했을 경우,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한 건당 내가 100달러의 손실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 이게 내가 초과 예약으로 인한 이 손실 비용. 음. 초과 예약에 대한 손실이 얘가 이거 우리 마지널 프로핏하고는 좀 약간 다른 건데 어떻게 돼요? 어떠한 손실 비용에 대한 한계 비용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갖고 여기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40달러가 될 것이고. 이게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그대로 쭉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 회사에서는 두 건의 이제 그 초과 예약을 하는 경우를 이제 고려했으니까 여기다가 100에다가 40, 40 이렇게 해서 나눠버리면 이걸 갖고 실제로 0.286 이렇게 나오겠죠. 0.28. 이게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 어떻게 되냐? 286에 해당되는 여기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가 합치면은 요거 요게 두 개가 합쳐서 누적으로 돼서 나오니까 실제로는 누적 확률이 어떻게 돼요? 286이니까 요게 0.26이 훨씬 더 걔보다 286보다 작게 되겠죠? 이게 요게 작게 되는 확률이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실제로는 0.286이니까 요게 우리가 아까 두 건일 때 0.26이었으니까 얘는 두 건 잡았을 때 0.26이니까 0.28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얘는 적절한 수준에서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오더라. 실제로는 이게 그래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두 건에 대한 것이 0.26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되냐? 0.286보다 더 작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대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올바른 결정. 이게 두 건 정도의 오버부킹을 하는 게. 그래서 요런 형태로 여러분들 우리가 요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요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에 관련된 거예요. 항공기. 이게 음, 항공기의 좌석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본질적으로 어떻게 되냐? 항공기의 빈 좌석은 어떻더라? 소멸적 속성을 갖고 있다. 항공기의 빈좌석은. 특정한 시간에 출발할 때 그때 빈좌석이 생기면 다 로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그때 만약에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면 빈좌석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포에서 제주도 갈 때 비행기에 100명을 가득 태워서 가는 거와 실제로 10자리의 빈좌석을 놓고 그대로 가는 거와 기름 소비량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용은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되도록이면 전체 고정비로 발생하는 그것들을 최소화시키려면 되도록이면 많이 태우는 게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래서 비행기에서는 어떻게 되냐. 비행기 좌석을 채우기 위해 요금을 할인하는 거죠. 우리 이런 것들 우리 저기 뭐 땡처리 항공권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할인 판매하는 이런 것은 정상적인 가격의 좌석을 판매할 가능성을 이제 실제로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조금 있으면 좀 할인할 거야. 기다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가격이 판매되고 있는데도 그걸 안 사고 있다가 실제로 수요가 시간이 흘러서 임박했을 때 빈자리에 있는 걸 갖고 이제 우리가 딱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 항공권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자유화가 되면서 항공사별로 이런 수율 관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선, 뭐 관광선, 뭐 할인선,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세분화된 좌석을 이렇게 이제 저기 구분을 한 다음에 이걸 갖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 국토를 횡단하는 항공기 이제 가격 책정 같은 것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단일 가격 제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떻게 형태가 되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체 이 가용된 좌석은 이제 실제 수요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하향되는 이런 형태의 수요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단일 가격으로 어떠한 가격이 쭉 이렇게 해서 공급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바로 뭐예요? 잉여죠, 잉여. 이게 그래서 특정한 수준에서의 가격만큼 요만큼만 딱 판매되고 나머지 것들은 가용되어져 있는 실제 좌석보다도 많은 빈 좌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BA에 대한 총 수익은 가격 곱하기 실제로 Q 이거 그냥 그대로 곱해서 판매된 좌석 그래서 어떻게 되냐? P 곱하기 Q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가격에다가 판매된 좌석 수. 그래서 전형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런 형태로 가격이 나오는 게 전형적인 고정된 가격에 판매하는 건데 항공사가 이제 어떻게 판매하냐면 초기에 이제 딱 정규 가격으로 이제 가격을 쫙 이렇게 판매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잉여 가격 이제 여기 좌석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 특정한 부분들은 잘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전 구매하는 형태에서의 즉 전체 수요에서 요만큼 뺀 거죠. 이렇게 요 정도 수준 여기까지 전체 수요는 제일 처음에 정규 가격이건 요만큼 두 번째 수요 가격은 어떻게 되냐? 요만큼의 요게 사전 구매 가격 판매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또 나머지 좌석은 또 인터넷 특별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하겠죠. 이게 그래서 가용하는 좌석을 쭉 해서 보면 잉여 고객 좌석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 가지 판매 채널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항공사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네 그 그러니까 부산에어 같은 경우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산에어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에 가서 사는 고객보다 부산에어에 와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을 하는 고객들의 비율이 전체 이용하는 고객의 50% 이상이 넘는데요. 이게 부산에어가. 이게 사례 발표를 봤더니 이 사례에서 나왔던 그 특징을 봤더니 즉 홈페이지로 예약해서 들어오는 가격들한테 굉장히 직접 거래하는 판매, 그러니까 항공사가 직접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저 특정한 가격은 어떻게 되냐? 항공사로 들어오는 가격들한테 우선적으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항공기가 이렇게 있다면 특정한 좌석은 예를 들면 아주 저기 큰 손들이 있잖아요.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큰 손들. 예를 들면 뭐 쿠팡, 뭐 G마켓,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러한 항공권을 이렇게 뭐 네이버 여행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데다가 어떻게 돼요? 전체 할인된 금액의 가격을 판매하는 거예요. 할당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러면 그 좌석을 갖고 뭐 이제 다시 재판매하는 거기서는 이제 플러스 알파만큼 이득을 받고 뭐 수수료를 뭐 좀 더 더해 놓은 다음에 판매를 하는 형태. 이게.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흘러가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돼요, 이제. 이제는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막 인터넷에서 특별하게 완전히 그냥, 음, 안 팔리고 남는 땡처리의 이런 좌석을 또 이제 또 판매하는 막 쿠팡 같은 데서 보면 막 뭐 저기 제주도 가는데 막 김포에서 제주도 가는데 여러분 막 5천 원, 막 8천 원, 9천 원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때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시간대나 날짜나 이런 것이 굉장히 특수한 날짜 같은 데 있죠.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 자석 구하기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요 관리를 통해서 전체 가격대를 달리 해가지고 가용 자석을 할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항공기 가격을 보면 총 수익은 어떻게 되냐? P 곱하기, 그러니까 이게 단일 가격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던 단일 가격. P1에다가 Q1 이만큼.
하고 두 번째는 Q2에서 Q1을 뺐잖아. 그럼 요만큼이 요만큼. 요만큼. 거기다가 이제 P2의 가격을 그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 마지막에도 이제 어떻게 돼요? Q3에서 Q 요만큼 뺐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P3의 가격을 곱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이제 가용을 이제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갖고, 어, 항공권의 가격을 차별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 이거 한계 분석에서 이용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정상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 정상 가격에 내가 10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 이게. 근데 정상 가격은 10만 원. 근데 할인된 가격은 내가 프로모션을 통해 할인된 가격은 내가 5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거야. 다섯. 내가 이렇게. 어. 근데 보잉 737 기계 예를 들면 얘가 200좌석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내가 정상 가격의 이 비율은 한 몇 퍼센트 유지하는 게 좋을까?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런 이제 좌석에 대한 할당, 어디까지는 정상 가격, 어디까지는 할인 가격, 몇 좌석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야 됩니다. 한계 분석에서.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 호텔, 조금 아까 우리 뭐 그 호텔의 사례에서도 뭐 그런 여러 가지 노쇼와 그다음에 오버부킹에 관련된 것들 얘기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 계절적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성수기, 그다음에 준성수기, 비수기, 그다음에 뭐 준성수기 이렇게 해서 실제로 표준 가격, 저가격, 1등급 가격 뭐 이런 형태로 이 비중을 조절을 해서 수요의 변동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계절별 특성에 따라서 이 계절별 특성에 관련된 것들 이거 여러분 뭐죠? 우리 이거 한번 설명했죠, 여러분들. 수요 저점과 고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차별적 가격대 쓰는 거죠. 그죠? 이거. 그래서 전체의 숫자의 비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음. 그래서 우리 이걸 예제를 한번 우리 이걸 갖고 우리가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공권에 대해서 나오는 이제 그런 예제죠. 그래서 우리 아까 나온 것처럼 한계 분석을 이용할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들을 보는 거죠. 우리 아까 예를 들면 노쇼에 대한 거하고 똑같은 예제죠. 이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노쇼로 인해서 내가 입는 손실, 어, 이것에 대해서 방 하나당 40달러. 그 다음에 내가 사실은 오버부킹 해가지고 내가 초과 예약을 해가지고 실제로 노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한 명의 고객당 100달러의 손실을 입었을 때 노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쇼로 인해서 내가 노쇼로 인해서 발생하는 40달러. 그 다음에 내가 초과 예약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발생하는 손실 100달러. 여기에서 노쇼의 비율을 보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거. 바로 뭐냐면 블랙잭 에어라인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얘가 이제 할인된 가격과 정상 가격을 갖고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예제를 한번 볼게요. 경기 신청을 겪어서 블랙잭 에어라인이 로스앤젤레스하고 라스베가스 간 항로의 빈좌석 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예, 그래서 항공사에서는 수요 촉진 판촉 행사를 통해서 왕복 탑승과 14일 이전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환불 불능 편도 탑승 특별 티켓을 파격적인 가격 49달러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석 편도 탑승의 정상 요금은 69달러다. 이게. 그래서 우리 한번 전체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쭉 이게 이제 보잉 737의 좌석이에요. 이제 쭉. 이제 앞에 출입구로 들어와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상 요금에 할당된 좌석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할인된 요금에 이제 할인 요금 좌석이 뒤쪽에 이제 이렇게 앉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정상 요금하고 할인된 요금에 판매되는 그 비율을 어떻게 내가 조정할 거냐? 이거를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갖고 나오는 것처럼 어
보잉 737기는 일반석에 95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다. 경영진은 급히 여행을 할 고객에게 정상요금 티켓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인 요금을 받는 좌석의 수를 제한하고 싶어 한다.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수요 촉진해가지고 하면 좀 할인 비율을 좀 좌석을 많이 늘리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뭐 미끼 상품 같은 거죠, 일종의. 이게. 그래서 뭐 최근에 판매 경험을 따르면 정상 요금 티켓의 수요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그래서 인계 비율이 이제 인계 비율을 갖고 이 인계 비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요거 갖고 이제 한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율 관리에서 이제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면 좋은데 실제 어떠한 수요에 대한 이 특성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변동성은 평균에다가 수요 변동성은 표준 편차가 붙어요. 그죠? 이게 실제로 특정한 수요에 평균적 수요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어떠한 특정한 확률값을 갖고 계산하면 Z의 표준 편차 이런 형태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게 재고량 계산하는 재고량 계산할 때 주로 이제 쓰는 방법인데 이 똑같은 방법을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갖고 다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까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CU라는 건 이제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정상 요금의 자석수를 너무 적게 설정함으로 인해서 즉 어떻게 돼요? 과소 계상된 수요 정상 요금의 자석수를 너무 작게 잡은 거죠. 수익에 대한 손실이에요. 이게. 즉 바꿔 얘기하면 정상적으로도 내가 자석표 값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그냥 전체 그냥 내가 한 번에 프로모션을 좀 많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할인된 49달러의 좌석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석은 한정되어 있는데 비행기 탈 좌석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탈 좌석에 할인 티켓 좌석의 비율을 높이고 정상 가격에 받는 좌석 수를 줄여놓은 거죠. 너무 많이 줄인 거야, 내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실은. 야, 내가 이거 정상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즉, 69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할인된 가격 49달러에 판매해서 실제로 내가 20달러에 대한 기회 손실이 생겼다, 이게. 그 기회 손실에 대한 것들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CU는 이제 뭐가 되냐면, 69달러에서 49달러, 69달러의 정상 요금을 49달러에 판매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제 우리는 여기 나온 것처럼 20달러 정도를 계산하는 거죠. 20달러, 20달러.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이제 한계 마지막 프로핏에서 나와서 두 가지의 경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손실 비용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거고. 그럼 이제는 이제 반대의 경우가 이제 생각해 봐. 반대의 경우. 정상 요금의 자석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정상 요금이 있고 그다음에 할인 요금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너무나 크게 많이 정상 요금의 수를 내가 이게 아니다 이게. 지우겠습니다. 정상 요금에 판매할 수 있는 거를 할인 요금에 판매함으로 인해서 내가 요 차액이죠. 69달러에서 49달러 판매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나한테 발생하는 손실 비용이 이제 20달러라는 거. 이게 그래서 20달러 바꿔 얘기하면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상 요금을 69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건데 할인 요금의 좌석수를 너무나 많이 내가 잡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00좌석인데 여기다가 30좌석 잡고 할인 요금에다가 70좌석 잡아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되냐? 정상 요금으로 받으면 내가 이 좌석수를 30개밖에 못 잡았는데 이거를 내가 조금 더 늘리면 내가
69달러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가격을 할인 요금에 49달러에 판매함으로 인해서 내가 20달러의 손실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즉,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내가 69달러의 이득을 볼 수 있던 건데, 이거를 49달러에 팔므로 인해서 기회비용이 20달러 정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여기다 이제 내가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 반대인 경우죠, 반대인 경우. 이게. 이제 정상 요금의 자석수를 내가 너무 크게 만들려고. 내가 크게. 정상 요금의 가격수를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내가, 음, 빈자석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서 내가 할인된 가격은, 여기에 이제 빈자석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야, 이게, 여기에 있는 이 빈자석인, 아무리 그래도 69달러짜리가 있는데, 정상 요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확보했던 이 자석값은 69달러에 받지만 이렇게 빈자석이 생기니까 이거를 내가 차라리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으면 최소한 49달러 정도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빈자석을 정상 자석을 내가 너무나 많이 비중을 많이 차지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공석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공석을 사실은 최소 49달러는 내가 벌 수 있던 건데 이렇게 공석으로 정상요금을 받으려고 내가 욕심부려서 이렇게 빈자석으로 가느니 최소 그냥 팔아가지고 그냥 49달러에 내가 받을 걸 그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전체 나올 수 있는 기회비용은 어떻게 되냐. 기회비용을 보면 69달러를 49달러에 팔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죠. 이게 기회손실비용이 20달러가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상 요금을 받으려고 내가 자석을 확보해 놨더니 실제로 빈자석이 생김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못 번 거야. 최소한 내가 할인 자석으로 저걸 비율을 돌리기만 했어도 49달러는 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겠죠.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정상 가격과 할인된 가격의 기회손실 비용 20달러. 이것이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를 이제 고려한다면, 이렇게 나타나는 걸 고려한다면, 요걸 갖고 이제 정상 요금 자석의 수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계산을 먼저 하게 되면 그 값이 0.29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실제로 앞에서부터 수율을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누적 확률이니까 여기 남아져 있는 것이 0.29예요. 이거보다 실제로 이 가격이 이게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찾는 여기 뒤에 남아 있는 게 0.2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얼마큼이에요, 이게? 0.21 아닙니까? 0.21. 그죠? 그럼 여기서 0.21을 빼면 어떻게 돼요? 0.21이죠. 이게 0.21이니까 이게 누적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누적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게 실제로는 이게 0.71이 되겠죠. 71. 여기에 있는 게 0.29니까 정규 분포에 요게 0.29라고 요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누적 확률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요게 0.71 이렇게 되는 거예요. 0.71을 풀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가 0.59 여기가 0.21이죠. 그러면 대칭이니까 요만큼에 해당되는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0.21 여기도 0.21 플러스 0.21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0쪽 가운데 0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0.2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얼마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요게, 여기에 해당되는 게 0.29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여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0.29니까, 바깥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0.29가 되겠죠. 그거에 대한 값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값을 우리가 찾게 되면 0.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 0.29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 0.29니까 누적 확률 0.2가 29를 찾게 되면 우리가 정규분포를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정규분포를 0.29를 여러 한번 보겠습니다. 0.29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쭉 해서 먼저 찾으면 일단 0.71을 한번 찾아보죠. 0.71. 71을 한번 쭉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기서 쭉 해서 먼저 이거 누적 확률이죠. 요거하고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우리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알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색칠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앞에 여기 0.5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만큼만 표시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아까 0.29라 그랬으니까 요게 0.29 그죠? 0.29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여기까지는 0. 0.71이 되겠죠. 71. 그죠? 71. 0.5니까 누적으로 하면 0.71 찾아봅시다. 0.71. 7. 0.7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7, 1 넘으면 안 되죠. 여기 넘으면 안 되잖아요. 7 넘었네 여기는. 그러니까 요게 가장 근사가 되네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쭉 해서 봤더니 여기가 0. 어떻게 돼요? 0.55가 되겠네요. 5. 그럼 여기가 0.55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요게 0.55니까 여기가 0.21이 되겠죠. 여기는 반대로 찍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0.55가 되겠죠. 그죠? 이게 가운데를 0으로 해서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되잖아요. 이게 Z값으로 하게 되면 0.5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니까 여기 0.29니까 여기도 0.29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있게 되겠죠. 그죠? 이게. 그럼 우리 다시 여기 0.5짜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0.5짜리 한쪽 면이 0.5로만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거기서는 어떤 거 찾아야 돼요? 0.29니까 0.21을 찾아야겠네. 0.21이니까 0.5로 쭉 해서 보면 0.21, 21 넘으니까 요거 안 되고 요게 해당되겠네. 0.21, 여기 0.21.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돼요? 요게 0.21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0.21 빼니까 여기가 누적이니까 요렇게 0.2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요만큼에 해당되니까 여기 요만큼을 떨어져 있는 거니까 여기만큼 해당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그거 해당되는 값이 어떻게 돼요? 여기 요만큼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거 밑으로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0.55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평균은 어떻게 되냐? 60이고 표준 편차가 15이고 그러니까 평균의 뮤의 플러스의 z의 표준 편차 이렇게 되게 변동성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60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0.55 그다음에 여기다가 15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계산하면 그대로 나오겠죠. 0.5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 8.25. 8.25니까 51.75, 51.75 나오네요. 51.75. 그래서 뭐 반내림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51자석 만약에 우리가 요걸 쓴다. 어, 그렇게 하면 요걸 갖고 요게 뭐 52를 하든 우리 반 이상 올려서 음.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죠? 왜 그러냐면 요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올리면 안 되고, 요거까지만 그냥 허용되겠네. 아,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51까지가, 이게 반올림을 하면 안 되죠. 작거나 같으니까. 작거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1.75니까 어떻게 돼요? 52를 넘을 수는 없고, 51자석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우리 이거를 바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PDF 파일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한 정상 요금의 이 자석수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전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이고. 보잉 737기는 일반석에 95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나왔는데 그 좌석, 그 가별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에, 음, 그래서 정상 요금의 좌석 수를 전체 51좌석으로 만들고 나머지 좌석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할인된 티켓으로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 앉아 있는 전체 이제 그 숫자를 이제 줄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상 요금 수하고 할인 요금 좌석 수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요게 0.29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게 요만큼이 0.21, 여기 0.21 이렇게 되니까 누적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대칭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값을 우리가 바로 이제 뽑아가지고 계산하면 인계값이 우리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호텔 요금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항공기 자석에 대한 것들, 이렇게 항공기 자석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우리 구한 거 요거 한번 착 보면 우리가 아까 한계 비용 계산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그냥 여기다가 그냥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 우리는 쉽게 우리가 문제를 이게 풀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거에 관련된 것들은 뭐 한 번씩 우리가 보시면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는 다시 우리 한번 강의 자료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한계 분석에서 요식 있죠, 요식. 요식. 요식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요거.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로 풀 수 있다. 하나는 이산항률로 풀 수 있고 하나는 연소확률 분포의 정규 분포로 풀 수 있다. 이게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예제 쭉 해서 여기 이산항률 분포를 이용한 한계 분석 이거 그 다음에 쭉 해서 정규 분포로 푸는 이러한 한계 분석 똑같은 식을 걷지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걸 갖고 P값을 구한 다음에 그거 이상 되는 반대의 적정 수준의 재고량을 보유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X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적정 수준의 재고량 X값 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 요걸 갖고 부대로 여기 신문 가판대 즉 날짜가 소멸성 재고 날짜 지나버리면 없어지는 소멸성 재고의 문제에서도 적정한 수준의 이 주문량을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하고 전체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요거를 학습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